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최근에 읽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동화나 옛날 이야기들도 좋아하지만 가끔은 고전 문학 속 짧은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인문 고전만큼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함께 읽어보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손자병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손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병법의 대가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오나라의 왕 함녀의 초청을 받아 궁에 갔습니다. 함녀는 손자가 쓴 병법서를 다 읽었다고 하며 실제로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함녀는 손자가 정말 뛰어난 병법의 대가임을 알았지만 한 가지 색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여자들도 군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손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함녀는 궁중의 여자들 중에서 180명을 모으고 그중 2명을 대장으로 임명해 창을 들게 했습니다. 그 후 손자는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말하면 가슴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손을 보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손을 보세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죠. 하지만 2 대장은 명령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손자는 그들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규칙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내렸죠. 뒤로. 하지만 이번에도 2 대장은 웃으며 장난을 계속했습니다. 손자는 결국 칼을 꺼내 2 대장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함녀는 깜짝 놀라 급히 사람을 보내어 손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병법을 알겠으니 이제 그만두고 내 아끼는 2 여자를 살려주라. 그러나 손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총사령관이 되어 임금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군을 이끄는 사람은 때로는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손자는 2 여자를 처형하고 함녀는 새로운 2 여자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여자들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함녀는 손자 덕분에 오나라 군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냉철한 군사적 규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처녀는 바느질을 하다가 집을 짓고 있던 제비 한 마리가 떨어진 것을 보고 가엾게 여겨 다리를 치료해 주었죠. 며칠 후 제비는 다리 치료 덕분에 날 수 있게 되었고 봄이 되자 그 제비는 다시 처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제비는 강남에서 박씨를 물고 와 처녀에게 선물로 주었죠. 처녀는 정성껏 박을 심었고 그 박은 가을에 커다란 박이 되어 열렸습니다. 처녀는 그 박을 타보았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자비와 사랑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처녀의 선행이 결국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죠. 어느 날 마을에서 모진 흉년이 들고 진식이라는 사람이 작은 고을에서 현령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정함과 너그러움으로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죠. 어느 날 그는 마을의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집의 대들보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식은 알았지만 모르는 척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방으로 와보거라. 진식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이 들어오자 그는 갑자기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라면서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었을 뿐이다. 지금 저 대들보 위에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실수하며 살아간다. 네가 습관을 잘 바꾸면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대들보 위에 있던 도둑은 깜짝 놀라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식은 도둑의 진심을 보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부터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는 도둑에게 명주 2피를 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진식의 너그러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왕은 닭싸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움을 시켜도 강한 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뛰어난 닭싸움 조련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조련사는 한 마리의 건강한 닭을 골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왕은 찾아와 물었습니다. 조련은 잘 되어가고 있느냐? 조련사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쓸데없는 기운을 버렸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 왕이 찾아오자 조련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와 싸울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드디어 1년이 지나 조련사는 왕에게 말했다. 이제 상대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만족스러워하며 조련사의 말을 믿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비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즐기며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왕의 은혜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며칠간 고민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역시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고 왕은 머리를 싸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왕이 되는 것도 힘드네. 왕은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신하들은 궁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관료 생활도 힘드네. 그때 한쪽에서 콧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전의 정원사였죠. 그는 즐겁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해 보였고 왕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을 억지로 찾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고승이었던 달마대사는 9년 동안 소림새서 면벽하며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제자인 객에 그 깨달음을 전수했습니다. 어느 날 가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달마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가가 열심히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자신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스승에게 갔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마대사는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만약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질 것이다. 이로써 달마대사는 세상 모든 일이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행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권세가 있었지만 늘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당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 미색을 가진 사람, 효자 예쁜 아내를 둔 사람 등을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의 모습을 보고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옷을 주시면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말이냐? 나는 그런 것을 입지 않는다. 내 옷은 바로 마음이다. 그 사람은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자신도 그 사람처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통째로 삼켜져 버렸다. 오호 이놈이 제법이군 하고 말하면서도 소녀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올가미 줄을 놓지 않고 계속 쥐고 있었다. 그러다 호랑이의 배속을 지나 항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 후 소녀는 그 밧줄을 큰 나무에 묶었다. 호랑이는 더욱 성을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점점 움직일수록 호랑이의 목은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목이 자신의 항문을 뚫고 나가며 홀랑 뒤집혔다.
소녀는 그제야 나무에 묶인 밧줄을 풀어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갔다. 이 일로 소녀는 호랑이를 잡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이끌었다. 적의 수가 아군의 2배가 될 정도로 많아 병사들은 전투를 두려워하며 나가기를 꺼렸다.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전쟁의 승패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신이 우리를 돕는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 중 한 명이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군은 엽전을 던져 그 면에 글씨가 보이면 신이 도와줄 것이라 말하며 공격하겠다고 했다. 엽전이 떨어져 글씨가 보였을 때 장군은 신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병사들은 힘을 얻어 적을 공격했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이 끝난 후 장군의 참모가 물었다.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 아닌가요? 만약 엽전이 뒤집혔다면 사기가 떨어졌을 텐데. 장군은 미소 지으며 참모에게 엽전을 보여주었다. 그 엽전에는 앞뒤 모두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옛날 진나라의 어려운 시절 광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관리로서 모든 일에 신중히 대처했다. 한 번은 그의 절친한 친구가 술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한 광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친구는 얼굴이 몹시 초조해 보였다. 친구는 광에게 말했다. 일전에 자네와 술을 마실 때 내 잔 속에 뱀이 비쳤다. 그때 나는 자네가 무서워할까봐 그냥 마셨는데 그 후 몸이 점점 쇠약해졌다. 광은 그날 함께 술을 마셨던 방으로 가봤고 벽에 그려진 뱀 그림을 발견했다. 그 그림이 술잔에 비쳐 친구가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그 후 광은 친구를 다시 초대해 술잔을 들여다보게 했다. 이번에도 뱀 그림이 비쳤고 광은 미소 지으며 그 진짜 이유를 설명했다. 친구는 그제야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다. 어느 날 한 마음씨 좋은 부자가 두 하인에게 마지막 일을 맡겼다. 내일 아침이면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 오늘 밤은 마지막 일로 가늘고 튼튼한 새끼를 꼬아주라. 그 말을 듣고 하인 하나는 투덜거리며 불평했다. 양반으로서 마지막까지 하인을 부리려 했던 주인에게 한 하인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다른 하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일이면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줄 것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가졌고 그 마지막 일을 열심히 할 결심을 했다. 그는 새끼를 튼튼하게 엮기 시작했지만 그와 달리 불평을 늘어놓은 하인은 대충 엮어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은 그들을 부르며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인이 아니며 자유인이야.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하며 고생했으니 어젯밤에 엮은 새끼로 엽전 하나를 자유롭게 가져가도 좋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 열심히 엮은 새끼를 가진 하인은 엽전을 쉽게 꿰어서 갈 수 있었지만 불평을 늘어놓은 하인은 너무 굵게 엮어 엽전을 꿰기가 어려웠다. 한편 숲속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토끼가 하루 종일 헤매다가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맛있는 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함정이었다. 덫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던 토끼는 자신을 구할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머리 위로 파리들이 날아다니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평소에는 파리를 무시하던 토끼였지만 위기에서 파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파리는 그의 말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친구들을 불러 토끼의 몸에 앉게 했고 그때 덫을 놓은 사냥꾼이 나타났다. 사냥꾼은 파리떼를 보고 놀라며 토끼를 덫에서 빼냈고 토끼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토끼는 파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 무시했던 파리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했다. 한편 정승은 한 기방에서 만난 설중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기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술잔을 기울였고 좌중은 흥겨워졌지만 그때 한 사람이 정승에게 현명하다는 말을 건넸다. 정승은 사실 강직한 성격의 인물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지나치게 고집을 부렸던 것을 고백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후 정승은 설중매에게 농담을 걸며 오늘 밤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다. 설중매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결국 천생연분이라니 그렇지 않겠냐며 대답했다. 이 말에 정승은 잠시 당황했지만 설중매의 입가에서 미소를 보며 웃었다. 이 이야기는 고기와 물이 서로 떨어지듯 나라를 떠난 새우가 성을 쌓으려 하자 그것에 반대하는 세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형은 측근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아무도 손님을 들이지 말라고 했다. 그때 제 나라에서 온 한 인물이 다가와 말을 꺼냈다. 그는 짧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며 한마디라도 더 하면 자신을 불감에 삼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의 말에 전영은 잠시 생각한 후 그가 말을 끝내면 죽이지 않겠다고 허락했다. 그는 약속대로 세 마디를 끝내고 도망치듯 물러났다. 그 후 전영은 그를 세워놓고 더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라 라고 하자 제 나라 출신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는 바다에 관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다. 바다는 아무리 큰 그물로도 잡을 수 없고 강한 갈고리로도 끌어낼 수 없다. 그러나 파도에 떠밀려 모래톱에 도달하면 작은 생물도 그곳에 올라가게 된다. 전영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곱씹었다. 제 나라 사람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제 나라는 물처럼 되어 있다. 물을 떠난 고기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전영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계획했던 성을 쌓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산에서 매알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닭의 둥지에 넣었다. 닭은 자신이 품고 있는 알 외에도 매알을 함께 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아리들이 태어났고 그중 하나는 매의 모습으로 자라났다. 매는 병아리들과 어울려 놀았고 병아리들은 점점 어미닭의 모습을 닮아갔다. 하지만 그 매는 자신의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닭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하늘을 나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매는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매가 멋지게 날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만 눈을 떼지 못했다. 저렇게 멋지게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니? 매는 옆에 있던 닭에게 물었다. 그러나 닭은 저건 매지새가 아니라 그냥 푸드득거리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매는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을 잃고 다시 자리를 돌렸다. 한 젊은이가 부자가 되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민하며 부자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부자는 그를 우물가로 데려가 바가지로 물을 길어보라고 했다. 젊은이는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지만 물이 고이지 않았다.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자는 또 다른 바가지와 항아리를 준비해 주었지만 이번엔 바가지가 깨져 있었다. 항아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물이 고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 는 부자의 말은 젊은이를 깊이 깨닫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자는 젊은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삶에 있어 바닥이 빠진 항아리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젊은이는 부자의 지시에 따라 깨진 바가지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물을 기른 끝에 저녁이 되자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깨진 바가지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이 마침내 항아리를 채운 것입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이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제나라 병법을 다룬 손자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손자는 오나라의 왕 려의 초청을 받아 그를 찾아갔습니다. 려왕은 손자의 뛰어난 병법을 듣고 군대 지휘를 맡길 생각을 했습니다. 손자는 그의 요청을 승낙했고 려왕은 그에게 한 가지 시험을 부탁했습니다. 여자들도 군을 지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손자는 이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궁중에서 미녀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2명의 궁녀를 대장으로 임명해 군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규칙을 가르쳤고 여자 대장들은 이를 따르지 않으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다시 한번 규칙을 명확히 반복하고 명령을 내려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장난을 쳤습니다. 손자는 이를 보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규칙을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그는 칼을 뽑아들고 두 여자의 목을 배려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려왕은 깜짝 놀라 급히 손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여인을 살려달라. 그들이 없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손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총사령관입니다. 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두 여자 대장의 목을 쳤고 이후 새로운 대장들을 임명하여 훈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여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웃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뛰어난 병법 덕분에 오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차례로 제압할 수 있었고 천하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바느질을 하던 중 처마 끝에서 떨어진 제비를 발견했습니다. 제비는 다리가 부러져 날 수는 없었고 처녀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다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제비는 날 수 있게 되었고 그해 봄에 제비는 처녀에게 고마움을 담아 박씨를 하나 물고 와서 뜰에 떨어뜨렸습니다.
처녀는 그 박씨를 정성스럽게 심었고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이 하나 열렸습니다. 처녀는 그 박을 잘 다루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심술궂은 처녀가 이 소문을 듣고는 집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제비에게 실을 묶어 동해로 보냈습니다. 그 제비는 봄이 되자 한 마리 박씨를 물고 돌아왔고 그 처녀는 기뻐하며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박씨가 열리며 흥분한 처녀는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독사들이 그녀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흥부전설처럼 귀한 우리 고려 여성들의 전통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후 한 마을에서 덕망 높은 현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진식이었으며 그는 작은 고을에서 공정함과 너그러움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고 진식은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자신의 집 지붕 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식은 그 소리가 도둑의 발자국임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자라온 것이라고 잘못된 습관이 본성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고 훈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도둑은 깜짝 놀라며 진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선량한 마음을 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식은 그의 참회의 진심을 보고 죄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식은 마을에 퍼져 사람들은 진식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옛날 왕은 매일 비단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아래에서 일하는 신하들도 왕이 내려준 호화로운 옷과 음식을 받으며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은 몇 날 며칠 고민했으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신하들을 불러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아무도 뾰족한 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왕 노릇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신하들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궁전 한쪽에서 들려오는 콧노래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위를 돌려보니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으며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혀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을 흘리며 일을 하긴 했지만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전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면 억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세상은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중국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대사는 소림새서 9년 동안 면벽좌선을 하며 사람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진리를 제자 핵에게 전수했다. 어느 날 해가는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마가 대답했다. 그럼 네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해가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다시 스승에게 갔고 아무리 마음을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달마가 말했다. 그럴 것이다. 마음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편안한 생각을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을 알게 된 해가는 진정한 평화를 깨달았다. 한때 매우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며 자식도 많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도 세상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늘 무기력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현자를 찾아가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현자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 그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즉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재산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여인들, 효자 부모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모두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산속 깊은 곳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나무 밑에 앉아 있었으며 그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내게 속옷을 달라니 내게는 그런 것은 없다. 그 사람의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가 말한 속옷은 바로 마음이었다. 즐겁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란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산을 내려오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옛날 한 소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벼룩을 잡고 있었다. 그는 밭에서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를 걱정하며 다그쳤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니 최소한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소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는 벼룩을 잡는 일에 몰두하며 몇 달이 지나자 올가미를 만들어 벼룩을 잡는 기술이 뛰어나게 되었다. 이제 그는 산으로 사냥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녀는 큰 밧줄을 만들어 산속으로 들어갔다. 깊은 숲속에서 호랑이를 발견했을 때 그는 신속하게 올가미를 던졌다. 소녀는 호랑이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 순간 호랑이는 분노에 차서 소년에게 달려들어 통째로 삼켜버렸다. 이놈 제법이군. 소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올가미를 놓지 않고 호랑이의 뱃속을 지나 항문을 뚫고 나왔다. 그러고는 밧줄을 큰 나무에 단단히 묶었다. 호랑이는 점점 더 분노를 터뜨리며 날뛰었지만 날뛸수록 호랑이의 목은 점점 자기 자신의 뱃속으로 밀려 들어갔고 결국 호랑이의 목은 항문을 뚫고 나와 뒤집히고 말았다. 소녀는 그제야 밧줄을 풀어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갔다. 그 후 소녀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호랑이를 잡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엽전의 지혜로 이루어진 전쟁 이야기와 비슷하다. 옛날 한 지혜로운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
하지만 적의 수는 아군보다 많았다. 병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 싸움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장군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싸움의 승패는 천지신명의 뜻에 달려있다. 신은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한 병사는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군은 큰 엽전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엽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글씨가 보이면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며 그 뒷면이 나오면 퇴각해야 한다고 했다. 병사들은 장군의 말을 따라 엽전을 던졌고 놀랍게도 글씨가 있는 면이 하늘을 향해 떨어졌다. 장군은 다시 한번 엽전을 던졌다. 이번에도 글씨가 나온 면이 위로 향했다. 병사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사기가 크게 올라갔고 그 기세를 몰아 적을 물리쳤다. 전쟁이 끝난 후 참모가 물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군요. 만약 엽전이 뒤집혔다면 사기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장군은 웃으며 답했다. 그렇다. 하지만 사실 엽전은 앞뒤에 모두 글씨가 쓰여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고대 진나라의 한 지혜로운 인물 꽝에 관한 이야기다. 꽝은 하남 지방의 태수로 학문에 전념하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절친한 친구가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친구는 얼굴이 상해 있었고 고백했다. 네가 술잔에 뱀을 담았다는 것을 알았다. 꽝은 그 말을 듣고 친구의 술잔을 다시 살펴보았다. 술잔 속에는 정말로 뱀이 비쳐 있었다. 그 후 친구는 마음의 병을 고치게 되었고 꽝은 그의 신중함과 지혜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 마지막 이야기는 한 부자가 두 하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맡기려는 이야기다. 부자는 두 하인에게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꼬아오라고 명령하며 마지막으로 할 일을 주겠다고 말했다. 주인이 말을 마친 후 돌아가자 하인 한 명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정말 이 양반은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네요. 그러나 다른 하인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게. 내일이면 우리가 풀려날 거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번 일이 우리 주인님께 드리는 마지막 일이니 열심히 해야 해. 그는 새끼를 정성스럽고 튼튼하게 엮기 시작했다. 그와 달리 불평을 하던 하인은 대충 얼기설기 엮어놓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하인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동안 내 집에서 고생 많았지. 어젯밤 너희가 만든 새끼로 여기 돈 있는 엽전을 마음껏 가져가라. 결과는 매우 상반되게 나타났다. 열심히 새끼를 엮은 하인은 많은 엽전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불평을 늘어놓았던 하인은 새끼가 너무 굵어 엽전을 깰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토끼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진다. 어느 날 배가 고파 마을로 내려간 토끼는 콩밭에서 구미를 당기는 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덫이 놓여있는 함정이었다. 자신을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었고 토끼는 절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위로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토끼는 재빨리 생각을 바꾸어 파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파리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될 거예요.
파리는 토끼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친구들을 불러와 토끼 몸에 앉혀주었다. 잠시 후 덫을 놓은 사냥꾼이 콩밭에 들어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파리들이 이렇게 몰려왔다. 그는 파리떼를 던지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결국 덫에 걸린 토끼는 목숨을 건졌다. 토끼는 자신을 구해준 파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그 후 이야기는 정승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조선 건국 당시 고려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정승들 중에는 기방에 자주 출입하던 이들도 있었다. 한 정승은 기생 설중매와 술을 마시며 대화했다. 대감께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현자가 될 수 없죠. 사실 이 정승은 고려 말의 강직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조선에서도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설중매는 정승에게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생연분이라니 대감과 저의 인연은 어쩌면 이럴까요? 어제는 고려 왕조를 섬기고 오늘은 조선 왕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생연분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녀의 비수 같은 말에 정승과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성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계획을 반대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측근들에게 아무도 성 쌓는 작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제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 단 3마디만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이 끝나지 않으면 불감해서 죽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부탁했으니 결국 사람들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그가 전형을 마주하고는 단 3마디만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물과 같으니 땅에서 성을 쌓으려는 것이 모래톱에 오르는 것과 같으니라. 그는 말을 마친 후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형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라는 요구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은 그저 떠다니면 되지 어떻게든 바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모래톱에 오르면 아무리 작은 생명도 그 뜻대로 되어가는 법입니다. 제 나라 역시 죽은 물처럼 성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후 전형은 결국 성 쌓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한편 한 남자는 우연히 산에서 매알을 발견하고 그 알을 집으로 가져와 닭의 둥지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매 새끼가 태어났고 그 매는 닭들과 함께 자라며 닭의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함께 놀다가 밤이 되면 닭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 매는 점점 어미닭의 모습을 닮아갔고 아침마다 큰 소리로 울며 하늘을 날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매도 닭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날고 싶어 했지만 날지 않고 울려고 했지만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매는 닭이 되어 가면서도 그 속에서 매의 본능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닭장은 변했고 매는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 멋지게 날고 있는 매 한 마리가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매는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토록
멋지게 나는 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멋지구나. 너는 저렇게 멋지게 나는 새를 본 적이 있니? 그는 옆에 있던 닭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닭은 대답했습니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저건 매라고 안에 새잖아. 매일 저 위에서 날고 있었는데 뭐가 놀라워. 그러면서 닭은 매를 비웃었습니다. 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고 닭의 말을 따르며 물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지만 계속해서 물질을 모을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부자를 찾아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부자는 그를 우물가로 데려가 물을 길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가 깨져서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깨진 바가지로 물을 계속 길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항아리는 가득 찼습니다. 부자는 깨달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네오는 지금까지 깨진 바가지로 물을 길어왔던 것처럼 스스로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방법을 깨달았을 것이다.